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희수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8관법 중 제5법인 천지공사 중에서 세운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일을 돕기 위해 수호사님께서 세운공사의 큰 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그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그 천지공사의 틀은 크게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 세운공사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운공사는 세계 정치 질서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서 가을 개벽으로 수렴되는가 이런 것을 상제님께서 공사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공사와 관련된 이 가장 핵심되는 성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전 5편 7장에 있는 이 성구 말씀은 그 세운공사의 대세를 우리가 이 큰 틀로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구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비록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애기판 공사만 공부했지만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서 이 성구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까지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5편 7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입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성구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운공사가 그 씨름판 도수에 따라서 3변송도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씨름판 도수 중에서 애기판 씨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총각판 씨름과 상씨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계님은 총각판 씨름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도록 하셨나요? 그래서 애기판 싸움을 붙여서 동양에서 이제 서양 세력을 몰아내신 증산 상제님은 이제 서양으로 보낸 이제 조선의 신명들한테 한 차원 더 높은 이제 전쟁을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도록 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장차 일청 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에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라 이렇게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제 대륙 침략의 야욕을 더 불태우면서 만주를 침공하죠. 1931년도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상제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일청 전쟁이고요. 그 후에 일본은 1936년 병자년, 1937년 정축년으로부터 본격적인 이제 중국 공략에 나섭니다. 그래서 1937년 7월 7일에 베이징 교외의 루고우 차오 부근에서 이제 각기 야간 훈련을 하던 일본군하고 중국군 사이에서 이제 충돌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두 번째 일청 전쟁,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이제 불붙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일본은 이제 중국하고 싸움을 붙기 전에 독일하고 방공 협정을 맺어두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중일 전쟁 발발 직후에 이제 중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대결 구도가 그 오선위기 틀에서 보면은 중국하고 소련이 이렇게 한패가 되고 일본하고 독일이 한패가 돼가지고 두 신선을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을 혼수를 두는 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된 게 총각판의 기본 프레임이었고 한편 이제 중일 전쟁으로 일본을 도와서 혼수를 뒀던 독일은 유럽판에서 1939년도에 폴란드를 이제 침공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로써 세계는 본격적인 총각판 씨름의 포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판일 때는 러일 전쟁으로 우리나라에서 작은 전쟁이 터져서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번졌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중일 전쟁이 터지고 그게 2차 세계대전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하고 다르게 이제 총각판으로 판이 더 커져가지고 유럽 대륙에만 국한된 지역 전쟁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된 대전쟁이었고 각국의 모든 인적, 물적, 과학기술 총동원된 아주 전면전 양상이었다는 것이 총각판의 기본 틀입니다. 네, 총각판 씨름도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를 두는 오선위기 형국으로 전개된 것이네요. 네. 자, 그런데 일본은 왜 만주 사병과 그 중일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 결심을 했을까요?
네,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상제님의 말씀을 천지공사 도수 말씀을 한번 상기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5편 177장 6절에 있는 상구 말씀입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역사화되어서 저희들이 이미 앞 시간에 살펴봤던 이 애기판 총각 씨름이 발발되는 계기도 상제님께서 내세운 이 일본이 이 애기판 씨름의 중심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신 그리고 좀 전에 패널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총각판 씨름은 중일 전쟁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일 전쟁의 발화점에도 결국엔 상제님께서 내세운 그 일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머슴으로선 그 일본이 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것을 한 번 더 상기해 두고, 그럼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1929년도에 저희들이 알다시피 세계적인 이 경제 대공황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제 그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대륙 진출에 이제 그런 야심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급기야는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다라는 이런 그 기치를 내걸고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번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하나의 그 대륙 침략의 명분인 것이죠. 명분으로 내세워서 국내 이런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일본의 이런 이 세력 확산을 이제 대동아 공영권으로 확산되는 이런 이 세력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급기야 미국에서는 이제 석유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내림으로 해서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2차 세계 대전의 중심에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님의 어떤 천지공사가 이 역사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네. 네,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시작된 그 총각판 씨름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절정에 달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패망한 이유도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을 침략했는데 당시엔 누구도 일본이 패망하리라고 예측을 1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더 득세하고 이게 쭉 갈 줄 알고 그랬었는데, 근데 일찍이 자신들한테 문화를 전해준 스승의 나라였던 조선을 침탈하고 온갖 폐악을 저지르는 일본이 또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또다시 그들에게 근대 문명의 길을 열어줬던 미국을 침공하죠. 앞서서 말씀하셨던 진주만 폭격인데요. 그게 1941년 12월 7일 날 미국 태평양 함대에 본거지인 진주마을 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그래서 2시간 동안 무차별 폭격을 해가지고 전함을 6척을 이제 침몰시키고 비행기 188대를 부셔버리고 2,403명 정도의 미군을 이제 전사시켰는데, 그래서 진주만 폭격은 대성공이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세계 최강의 국력을 갖고 있던 미국의 참전을 불러서 일본은 이제 패망을 자초한 꼴이 됐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일요일 날 그렇게 기습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뒤끝은 안 좋았는데, 제가 그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가서 그 진주만 폭격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게 하와이에서. 그 보면 그때 부서진 함대랑 그 모습들 그 사진들을 다 전시를 해놓고 잊지 않으려고 미국이 그거를 생생하게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제님의 그 총각판의 어떤 판세를 직접 보면서 좀 실감을 했는데, 근데 상제님이 이때 이 패망하게 만든 그 결정적인 사유는 조선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한 것과 미국을 건드린 걸로 일본이 가장 그 배사유를 범했기 때문에 신도에서는 그걸
용납치 않으니까 상제님께서는 그 본보기로 배사유를 보는 일본의 죄를 엄히 물어서 후천에 이제 새 역사의 기강을 바로잡아준 사건으로 이 진주박 폭격 이후에 그 원폭 투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배은망덕 만사신이라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1000번 주고 마땅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결코 신도에서 용납하지 않는 배사를 범한 그 일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상제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일본 사람은 일꾼이라 나이를 하나니 큰 머슴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일꾼이 주인의 집을 빼앗으려 함으로 마침내는 크게 패망할 것이니 일본 사람은 나한테 품삯도 못 받는 일꾼이니라 하시면서 서양 사람한테 재주를 배워서 다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배은망덕죄를 걸리나니 이제 판 밖에서 남에게 의뢰함 없이 남 모르는 법을 이를 꾸미노라.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장광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와 이제 광도, 그거 이제 광도는 히로시마고요. 장기는 나가사키인데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은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에는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하고요. 3일 뒤에 나가사키 펜맨을 투하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이 15만 명이 바로 죽어버리고요. 14만 명의 후유증으로 그 5년 안에 사망하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원폭 피해자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그게 상제님의 그 배사율에 대한 응징으로 읽어야 됩니다. 상제님은 일본의 어떤 불의와 폐륜을 갖다가 심판하시면서 총각반 실험을 그렇게 종결하도록 공사를 짜셨습니다. 네, 이 좀 전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 일본이 그 미국의 원폭 투하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미있는 상제님 진리와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제님의 공사 그 보신 이런 도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폐막하게 된 그 원자폭탄 투하는 그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는데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한 그 이 타겟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이 뭐냐면은 상생교였습니다. 서로 상자 살릴 생자. 근데 이 저희가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면 상제님의 그 후천 선경세상의 그 통치 정신이 뭐냐? 상제님께서는 나의 돈은 상생의 대돈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생교가 어떤 과정에 해서 그 목표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생교가 원폭 투하의 좌표가 되었다. 이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참 충격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묘하게도 이것이 이제 그렇게 역사화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상제님의 그 공사 정신, 그러니까 이 선천상극 기운을 과감하게 혁파해야만 비로소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인류에게 내리는 이런 하나의 그 상제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제님 도전을 보시면 이 일본이 항복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그 날짜에 대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월 7석 사모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7월 7석 사모야라는 말씀인데 원래 그 일본의 항복을 권유하는 이런 그 제의가 이 원폭이 투하하기 전에 포츠담 회의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포츠담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해라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것이 이제 45년 7월 26일인데요. 일본은 그걸 거절했어요. 이를 거절하자 이제 미국은 최후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원자폭탄이죠. 그래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 그다음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이렇게 투하를 해서 아마 사망자가 총 한 34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7월 7석 사모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침내 이제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항복을 하느냐 하면 원자폭탄이 8월 9일 날 떨어지고 나서 일본의 이 국왕과 이제 이 지도층들이 7월 7석, 음력 7월 7석, 양력으로는 8월 14일이 됩니다. 4일 날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3호야라고 하셨는데 3호라고 하는 것은 3과 5를 더하면 8이 되고 3과 5를 곱하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8월 15일 날 일왕이 라디오를 통해서 그 전날 이제 녹음을 했던 거죠.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지구촌의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로써 상제님의 이 7월 7석 3호야라는 말씀이 역사화되어서 일본이 항복하고 그것이 바로 조선의 독립 일이 된 것이죠.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기까지도 세세하게 이렇게 천지공사로 이렇게 다 봐놓으셨다는 것에 또 한 번 오늘 이렇게 새삼 놀랍습니다. 20세기 이후의 세계 역사는 상제님 천지공사를 알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쟁과 질병은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총각판 씨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 인류 역사상 초유의 핵무기가 사용된 전쟁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원자병이라고 하는 가공할 인공괴질을 이제 안겨주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폭의 영향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지가 녹아내렸다 하는, 그래서 방사능 오염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불치병이라는 백혈병, 암, 악성 림프종에 걸려서 다 죽어버렸고, 그다음에 뭐 기형아 출산, 유전자 변형 등의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됐죠. 그래서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이게 이러한 고통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 발생된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과 과학기술 진보가 가져다준 어떤 반인륜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류가 더없이 참혹한 어떤 끔찍한 고통과 위험에 직면을 하게 됐다는 각성을 이번에 하게 된 거고, 이제 무기는 그 자체로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걸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병을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난이 새로운 병난을 만드는 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재래식 화학 무기를 대신할 생물학 무기에 대한 연구가 그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실전에 투입도 됐고, 이 생물학 무기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핵무기랑 생물학 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폐기하는 것이 이 선천 상극 질서를 청산하는 상실험판의 주요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등장한 것이군요. 이 밖에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인류사에 끼친 영향이 막대하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는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서 이제 상제님 천지공사 이제 애기판 총각판이죠. 이 애기판과 총각판 도수 정신에 의해서 이것이 두 차례의 큰 세계 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럼 상제님께서는 이 세계 대전을 통해서 장차 이제 그 인류에게 어떤 그 이 메시지를 주고 또 인류 역사의 향방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그러셨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동서양의 이제 세력 균형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예. 지금 아직 완전한 세력 균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는 워낙 세력의 균형이 이 서구의 과학 기술 문명을 토대로 한 그 제국주의의 힘이 그 우월했기 때문에 동양과는 이게 판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이 동양의 상제님 구원의 도를 두셨거든요. 따라서 동양의 이런 그 세력의 힘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서양과 세력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상제님의 의도시죠. 네. 그래야 당신님의 구원의 도를 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만드시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동서양의 이제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상제님의 처방이 바로 애기판과 총각판이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과정에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 자국에서 일어난 이런 전쟁 때문에 식민지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국의 이런 전쟁의 참화를 우선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힘과 그런 에너지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철수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물러가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이런 약소 민족들이 해방을 맞게 되는 이런 그 근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 체제도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대님의 이제 두 번째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의도는 그 당시 상대님의 천지공사의 도입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인가 아마 공부를 했을 텐데, 이 천상에서 유럽의 어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은 뭐냐면 천상에서 이 조선 신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관운장 신명을 필두로 해서 동양의 신명들을 서양에 건너보내서 난리를 일으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상제님께서는 서양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조선의 모든 보호신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바둑판의 주인으로서 이로부터 이제 제 집일은 제가 주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대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 집일을 주장하는 이 역사가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런 역사의 첫 발을 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상대님의 두 번째 그 의도고요. 그렇게 해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이 종식시킨 핵폭탄의 그런 가공할 파괴력 이런 것을 인류가 지켜보면서 이 다음의 세계대전은 곧 인류의 멸망이다. 이런 그 큰 그 인류의 그 깨달음 또는 인식의 공감 이런 것을 지구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역사는 이런 이 세계 전쟁을 회피하는 이런 쪽으로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왜 그것은 곧 멸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의 대세가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가 등장한 이후로 오히려 전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네. 예. 네, 그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국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런 이 지식인들 이런 전쟁을 통한 그런 뼈아픈 반성이 어떻게 하면 이제 공영할 수 있느냐 이런 이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세계 대전의 이런 재발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이제 그 당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 연맹이 이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하나 쉽게 얘기하면 세계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 나라 간의 어떤 이런 그 정치적 이견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이제 기구가 생김으로써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상제님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을 보면은 상제님의 세계 일가 통일 정권 공사가 있습니다. 이 세계 일가 통일 정권 공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지구촌의 그 200여 개의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하나의 어떤 이 이념으로 역사가 경영되고 통치가 되는 이런 세상을 구현하는, 그러니까 상대님의 어떤 도에서는 그것이 이제 도정이죠. 세상의 어떤 정치 이념을 넘어서 이 도정으로서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이 그 기구의 명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일가 통일 정권입니다. 이것을 출범시키는 것이 상제님의 최고의 공사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상제님의 공사 정신이 이제 투영되어서 국제연합이 연맹이 탄생되었고, 그다음에 이 국제연맹은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것이 다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보다 발전된 그런 국제 기구로서 이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의 대세는 결국 상제님께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출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기판 그 씨름과 총각판 씨름의 결과로 그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는 세계 일가 통일 정권 공사가 국제연맹을 거쳐서 국제연합으로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상씨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계님은 상씨름이 어떻게 전개되도록 하셨나요? 이 총각판이 이제 이 끝날 무렵, 총각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우선 정황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세계대전 종결을 불과 이제 6일 앞두고 이제 이 소련은 일본에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이 선전포고를 하고 이 소련이 먼저 북한에 진주하니까 이제 다급해진 것은 미국인데요. 미국이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 38도선을 그어서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이 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은 미국이 일시적으로 군정을 하자는 이런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미국은 9월 9일 날 이제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일본의 이제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제 군정도 선포하고 이렇게 진주하게 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님의 말씀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은 동양 머슴이요, 미국은 서양 머슴이라.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오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상대님의 말씀이 미국이 들어옴으로써 서양이 들어온다는 이 말씀이 역사화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 한반도는 남북에 소련과 미국이 이 진주하게 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48년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독자적인 남한에는 남한의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는 북한의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이제 이 한반도가 다시 분단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아까 이제 머슴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더 굉장히 상제님 공사 정신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38선이 우연히 그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902년도에 상제님 천지공사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근 50년에 가까운 40여 년이 이제 훌쩍 넘은 이후에 이 상제님의 이 말씀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네 이 말씀이 역사화된 거죠. 저희들은 이제 그걸 인사화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역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이법을 주시하신 상제님의 천명으로 한반도 바둑판에 38도선을 경계로 양분이 되고 그리고 남측에는 미국과 일본, 그다음 북측에는 소련과 중국 5선 위기의 구도가 다시 형성이 된 거예요. 5선 5신선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둑을 두는 형국이 다시 이제 이 형국이 재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38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일직선이었거든요. 일직선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형상, 바꿔서 얘기하면 태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뭐 저도 처음에 상계님 말씀을 듣고 휴전선이 정말 태극 모양으로 생겼나 하고 찾아봤는데요. 진짜로 태극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38도 선이 소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진 건데
태극 형상으로 이렇게 바뀐 거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건가요? 뭐 일단 그 상실음 전반전 상황을 좀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말씀 답을 좀 덧붙여 볼 텐데요. 일단 상제님의 도통을 계승하신 태모님께서 그 38선 분단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를 휩쓸 전란의 어떤 충격과 그 화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주 감탄사를 모아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읽어볼 텐데 38목이 들어 38선이 웬일인고 어후하니 후닥닥 번쩍하니 와그락 천하가 동변이라 노래 가사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변사가 이렇게 막 그 묘사하듯이 실감 나는데요. 그 감탄사만으로 이게 얼마나 네. 화급한지를 전해주셨는데 1949년도에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0일 날 미국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딘 에치스는 한반도에서 그 한반도를 갖다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소위 에치슨 라인을 이제 발표를 하죠.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의 아주 직접적인 주된 계기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중국은 공산화가 돼버리고 이 틈에 이제 소련과 한패가 된 그 중국하고 북한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남한을 이제 침공하게 이르는데 그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죠. 그 다음에 7월 말이 됐더니 남한의 대부분을 장악해버려요. 한 달, 두 달 만에. 거의 한 달 사이에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이 기습적인 밀어치기 공격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한 남한이 그 반전을 도모한 게 9월 16일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죠. 유엔군이 그걸 하고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서 그래서 대대적인 반격을 이제 하게 되죠. 10월 말에 압록강까지 이제 밀어 올라감으로써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을 맞이하나 했는데 남한이 뒤집기를 하나 했는데 그 해 10월 19일에 중국군이 참전을 하고 밀고 내려옵니다. 그게 소위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 그래서 11월에 이르러서는 다시 원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개 나라에서 참전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소련하고 일본도 극비리 참전을 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우리나라가 그 아까 오선 위기,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돕고 미국과 일본이 남한을 도우면서 다섯 신선이 바둑두는 판으로 돌아가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게 국제전 양상인 거를 더 말을 알 수 있는 게 그 의료 지원한 나라까지 합치면 이게 26개국이 전쟁에 휘말렸으니까 이게 완전 세계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애기판이든 총각판이든 상실음판이든 우리나라에서 작은 전쟁이 터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터지는 건데 6.25 상실음 초반전 자체가 이미 같은 지역에서 국제전 형식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이제 좀 각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언급했던 총각판 그 공사에서 언급했던 성과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보면요. 장차 일청전쟁이 두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일어난 사람이 10년을 가리니 하고 그 끝에 일본이 패하여 쫓겨 들어간다 해서 1945년도에 원폭 맞아서 끝났는데 그 뒤에 상제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호병이 침노하리라 이랬거든요. 그 6.25 전쟁에서 중국군이 내려올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상제님의 한마디가 역사로 인사화될 때는 이게 너무나 엄정하게 중간 과정에서는 헷갈리다가 결국 결과는 상제님의 공사대로 되는 거니까 남한이 밀고 가는 줄 알았더니 중국군 내려오고 적화통일 될 줄 알았더니 38선에서 딱 멈춰버리는 이 사태가 이어졌다는. 그래서 남북전쟁 때도 급속히 번진 그 유행성 출혈열이 중국군을 몰아내게 하는 사건으로 작용을 해요. 마치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전을 끝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한 채로 1953년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죠. 그래서 전국토를 폐허를 만들고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이제 희생된 전쟁이 있었는데 이 6.25 때 투하된 폭탄 수가 총 47만 6천 톤이어가지고 이게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쏟아부은 폭탄의 양하고 맞먹는다라고 얘기가 되는 정도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상실은 전반전 휴전 상태일 뿐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로 치면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이 지금 60년 이상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해를 할 때 이게 제대로 심도 있게 이 상실음을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남북의 그 상실음을 상대님의 공사 정신 속에는 그것이 이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세계 상실음이다. 예. 그래서 아까 16개국의 그 군대가 참전하고 그다음에 26개국
뭐 이런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합하면 그런 세계 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님은 조선의 그 바둑판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천 역사를 최종적으로 공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가 다만 한반도의 남북 상실음의 이 역학 구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진행되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을 개벽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이 지구촌 세계 역사를 공판하는 것이다. 세계 상실음판이다.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아시고 좀 시야를 넓혀서 상대미 공사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상씨름의 시작을 알리는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70년이 지났는데요. 언제나 이 기나긴 승부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북 상실음의 문제가 언제 이제 종결되느냐 여기에 대한 상님의 말씀도 처음 읽은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대세에 대한 그런 흐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 한민족의 고유한 그 놀이 문화인 그 씨름판에 이 세계 정치 판도가 흘러갈 이런 공사를 붙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애기판 총각판이 지나서 저희들은 지금 상씨름판의 중심에 서 있는데 원래 이 씨름판에는 이제 이 상씨름판은 이제 3번 씨름 중에서 마지막 씨름이니까 사실상 이제 씨름판의 결승전과 같은 겁니다. 그죠? 결승전일 때는 항상 그 지금은 이제 천하장사 씨름이 이 재미가 좀 덜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 형상의 이 트로피를 주는 걸로 바뀌었는데 과거에 제가 크던 시절만 해도 시골에 보면 실제 소를 끌고 나왔어요. 맞아요. 네. 결승전을 하기 전에는 그 소를 끌고 이제 이 씨름판을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마지막 이제 대결전의 승자에게 이 소를 상금으로 준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씨름판의 그 흥을 극도로 이렇게 돋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소를 끌고 나가는 것이. 근데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전이 임박했다. 이런 하나의 이제 상징이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님의 아까 그 성구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속에는 2절에서 4절 보면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는다. 이 얘기는 씨름판의 종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 역사를 상기해 보면 놀랍게도 이 실제로 씨름판에 조선의 한반도가 이제 씨름판인데 이 씨름판에 소가 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1998년도 6월 6일 날 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이 서해 바다 그 간척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원래 공단을 지으려고 했는데 공단을 허가가 안 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소를 키운 거예요. 거기에서 소를 키웠는데 그 소를 500마리를 끌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거죠. 이 또 소 이름도 아주 그 상징적입니다. 소 이름이 통일소거든요. 네, 통일소. 그 상제님의 문명은 결국에는 이 통일 문명, 이 통일 문명을 내는 것이 이제 상제님이 아까 세계 일가 통일전공공사 이건데 그래서 이 통일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끌고 휴전선을 넘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상대님의 이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 세운 역사에서는 이미 실현이 되었던 거죠. 실현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씨름판 대전쟁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출발점이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동안 뭔가 이렇게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이제 이 상씨름이 70년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초반전 씨름을 바짝 하다가 이 승부가 안 나니까 서로들 좀 쉰 거예요. 삿발만 붙잡고 쉬었는데 다시 이제 삿발을 이제 아주
당겨 잡는 거죠. 당겨 잡는 그것이 이제 그 상실험판에 속아나가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은 마지막 최후의 대결이 임박했다 이런 의미고 휴전선에서 다시 휴전 상태에서 다시 전시 상태로 역사가 대전환한다 이런 이 말씀 또는 판을 걷는다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은 작게는 60년, 70년의 이 분단 상황이 끝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이 씨름판이 끝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상대님의 후천 지상성경, 현실성경, 조화성경, 가을문명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의 상극의 역사 질서가 완전히 끝난다. 이런 말씀, 선천이 끝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나긴 승부지만 판을 걷게 되리라는 그 말씀 속에 그리고 씨름판에 속아 나가면 이것이 하나의 판을 걷는 신호가 되어서 결국에는 상씨름은 종결되는 국면으로 역사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도문이 오기 전에 정주영 회장이 소를 몰고 나가는 그 뉴스를 봤을 때 정말 금방 통일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도문이 와서 이 소가 나가는 천지공사를 보고 나서 너무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었거든요. 네. 아, 상대님 공사였구나. 이것이 그런 기억이 또 새삼 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너희들을 뭐 우뿐하게 해주리라 월드컵 4강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도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상대님께서 천지공사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집행해 놓으신 거를 굉장히 이게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씨름판에 속아 나간 이후에 상씨름이 이제 이렇게 종결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속아 나간 이후에 그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아 나가서 이제 북한에서 자기들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금강산 관광도 막 열어주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그때 주석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 이런 어떤 화해 무드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전 세계를 긴장시킨 사건이 터지죠. 그 2003년도에 북한이 느닷없이 핵 확산 금지적 NPT를 그냥 탈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전쟁균이 감돌아 버리면서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해 8월에 그 2003년 8월에 한국 정부랑 국제사회 노력 끝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회담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름하여 육자 회담이고 그게 오선 위기가 이제 현실화된 하나의 또 프레임이죠. 주인이 된 한국이 남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육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바둑판에 원래는 5인데 주인이 둘로 나뉘어서 이제 오선 위기가 육자 회담으로 이제 구현이 된 거고. 근데 이 육자 회담이라고 하는 건 이 시간까지도 북핵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계속 풀릴만 하면 다시 이렇게 조여드는 형식으로 우리 국제사회 긴장감을 자꾸 주는 거라서 이게 과연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도. 상씨름을 끝내는 과정에서 핵무기라는 변수가 발생한 건데요. 왜 상디님은 상씨름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삼으신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육자 회담으로 이제 100여 년 전에 상대인 척이라서 화둔 도수가 불을 묻는 공사가 마침내 인간 역사에서 실현이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둔이라는 건 불을 묻는다는 뜻이고요. 불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전쟁 무기만이 아니라 이게 선천의 어떤 저주, 보복, 원한 같은 선천 상극의 모든 불덩어리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 이제 북핵을 묻는 걸로 이제 구현이 된 거라서 만일 한반도에서 만약에 핵전쟁이 터진다, 그럼 이건 뭐 한민족 괴멸이고 지구촌 멸망인데 이것을 막음으로 해서 선천 상극의 어떤 살기를 완전히 제하는 걸로.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변산처럼 큰 불덩어리가 있으니 그 불덩이가 나타나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겠느냐 하시면서 수직난방 매화가라 하면 글을 써서 이제 화둔 공사를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화둔 공사가 성사되면서 북핵이 제거되는 게 세계 전쟁의 위험성을 없애는 열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고 하는 게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인류의 과제라고까지 지적을 했고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인류 상생 시대를 여는 세계 평화의 관문이다. 그래서 육자 회담은 앞으로 막 우여곡절을 계속 겪겠지만 결국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게 세계 질서를 이끄는 구심점이면서 태풍의 눈이 된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북핵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육자 회담의 이런
이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나름대로 육자회담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쉽사리 그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접점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생의 신천지가 열리기까지는 아까 이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상대님 진리 언어로는 그게 화둔공사입니다. 네. 화둔공사고 이 우주론의 언어를 빌면 그게 이제 금화교역이거든요. 금화교역인데 그런 신천지의 그 상생의 질서가 열리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둔공사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정치 그런 변혁의 구심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상생의 질서의 바로미터가 이 북핵 문제가 어떻게 이제 진전이 되느냐,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타협이나 그런 해결책으로는 결국에는 북핵 문제에 접근할 수 없게끔 상대님 공사를 보시면 상대님께서 공사를 처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실음의 천지 불기운을 묻는 이런 북핵 문제의 또 다른 그 의미가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런 진리서적,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이 북핵 문제, 화둔공사 이런 데 대한 그 진리 주제 언어는 조금 더 독서를 이렇게 반복하시고 깊이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아느니라 하신 상기님 말씀처럼 지금의 그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지구촌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요? 네, 아까도 이제 이 다른 주제를 설명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상대님께서 이제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형국으로 세운 세계 역사 질서의 그런 그 판도를 미리 이렇게 짜셨고 지금은 이 역사가 그런 공사 정신을 그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승부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둑판 도수, 씨름판 도수, 이것은 뭐냐면 승부가 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승부가 난다. 그 상대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으니라. 바둑판 흑백 잔치니라.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를 하니 해가 저물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인사화되는 그 구체적인 과정에서 꼭 각성해야 되는 성구가 뭐냐면 무기는 천지 한문이니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매년 해가 이제 무년과 기년이 이제 10년마다 찾아오는데 그때는 천지의 한문이 된다. 한문이라는 거는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무슨 마을입니다. 그 어떤 표지판 역할, 그 도시 톨게이트 같은. 그래서 여행자가 여기 도착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음을 알려주는 안내판인데, 그래서 무년과 기년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터지면서 점점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다가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상생 방송이 나오고 그 이듬해 어떤 2008년도 무자년에 그 10년 전에 그 IMF보다 또 파급력이 더 컸던 미국발 금융 위기도 오게 되고요. 그 이듬해 어떤 기축년에는 신종플루가 딱 터져버리죠.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뭐 경제 공황, 전쟁 위기, 그 다음에 병난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각성시키는 사건들이 와서 이제 가을 개벽의 큰 경랑을 전 인류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더불어 많이 소망하는 천지성공의 시간대가 성큼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흘러서 지금 2018, 2019년을 거치면서 그로부터는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아주 총체적인 봉쇄로 인해서 경기가 완전히 이제 위축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각성이 오는 상황으로 와서 이 무기천지한문이라는 것이 상제님의 어떤 도운 역사에 맞물려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분기점이니까 각성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힌트를 주는 시간대로 전 인류가 좀 이제 눈을 떠야 된다. 그거를 이제 알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야
이번에 그 큰 천시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를 그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19라든지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인류 문명의 이런 한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애기판과 총각판, 상신음판으로 전개된 세운공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어떤 이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서 이 역사 현실이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까지 상제님께서는 이 앞으로 좋은 세상에 오려면 병으로 병을 쓸어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제님의 그 병난도수의 중심에 우리 역사가 성큼 들어섰다라고 하는 이런 천지의 메시지고 상제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환단고기 역사 경전이 전하는 이런 그 대표적인 정신이 무비유환이다.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진리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의 문을 함께 넘어가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분이 아까 인용한 성구가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친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알려준 저절로 안다고 했고 니들이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오기는 온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제님 공사 말씀대로 위기 상황으로 가긴 가지만 사실 이 상제님 지를 깊이 공부한 우리들한테는 천혜의 기회고 특히 그 상제님께서는 세계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들어온다로까지 가장 절망적이었던 조선을 살다 가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상 종수사님께서도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이 콩할 만한 나라에 매달리게 된다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 이렇게 외치는 상황 우리가 하는 모든 행보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세상이 됐다는 걸 보면서 이거 공사 그대로 인사가 되니까 이거는 확신 갖고 준비하고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좀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 보신다면 그런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좀 많이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천지공사 중에서 세계 정치 질서를 설계하신 세운공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901년 이후 전개된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인류 역사가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관법 중 제6법인 구원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